오늘은 종자의 발화하고 생장생리 두 챕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라블라블라 나오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어떤 종류의 식물이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C에다가 하죠. 그런데 C에는 어, 그 배유가 있고 자엽이 있는데요. 배유는 옛날에 C젖이라고 부르던 곳이고요. 자엽은 떡잎이죠. 배개의 양분을 대개는 배유에다가 저장을 해요. 배유 또는 시저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씨앗의 발생, 종자의 발생 단계에서 배유의 영양분을 미리 다 써버리는 씨들이 있어요. 미리 다 써버리면 걔네들은 무배유 종자가 돼요. 무배유 종자는 자엽에다가 필요한 영양을 저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자가 무배유 종자냐 유배유 종자냐를 나누는 게 이번 과목에서도 시험에 나오고요. 재배학에서도 나오고요. 또 원예 작물학 1, 2에서 전부 다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제일 유명한 무배유 종자는 콩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여기 이제 콩 종자의 주 저장기가 이렇게 놨죠. 이 시험들은 전부 다 2015년 이전에 나던 문제들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납니다. 많이 꼬아서 낼 테니까 이건 다 외우셔야 돼요. 어떤 식물은 자엽에, 어떤 식물은 배유에 저장을 하느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외웁시다. 무배유 종자는 무배유가 아니면 유배유겠죠. 무배유 종자는 뭐냐면 배박콩국이에요. 배추과 밥과 콩과 국화과. 요거는 여러분이 그냥 지금 외워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배유 종자는 배박콩국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분을 저장하는 게 탄수화물을 주로 저장하는 게 있고요. 가령 옥수수 같은 거면 옥수수는 탄수화물을 배유에 저장하죠. 시험을 이렇게 낼 겁니다. 옥수수는 탄수화물을 배유에 저장한다. 또는 단백질은 뭐예요? 콩 같은 거는? 콩은 단백질을 저장하죠. 단백질을 어디에 저장해요? 자엽에 저장하죠. 이렇게 시험에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저장하는 종자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얘는 두 가지가 나요. 수박하고 피마자가 납니다. 그런데 수박은 배박콩국의 박과니까 어디에 저장을 해요? 얘는 자엽에. 피마자는 배유예요. 이런 식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콩종자의 주 저장기관은 자엽이다. 그런 뜻입니다. 콩은 주 저장기관은 자엽이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요 표가 교재 266페이지에 있는 표인데요. 요 표에서 아마 문제가 하나 정도는 꼭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이제 이런 식물들을 보면 옥수수, 귀리, 곡식이죠, 곡식. 곡식은 뭐예요?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콩은 단백질이 가장 많네요. 땅콩은 뭐가 제일 많아요? 지질이 제일 많죠. 자, 달라요. 같은 콩이라도. 누에콩 어쩌고 누에콩은 탄수화물. 누에콩이나 완두 같은 건 탄수화물이 가장 많습니다. 콩은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수박 보시면 수박은 신기하게도 기름이 많죠. 자, 수박의 원산지 어디예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수박의 원산지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서 수박을 기름 짜는 용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는 겁니다. 자, 피마자는 배유에 저장을 하는데 뭐가 제일 많아요? 피마자 기름이 제일 많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시험에 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 종자의 배유에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건 뭘까요? 자, 배유는 뭘까요? 배유는 유배유 종자네요.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건 여기선 답은 피마자죠. 그냥 딱 보여야 돼요.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어요. 땅콩은 뭐죠? 지방인데 자엽이고요. 수박은 지방인데 자엽이고요. 옥수수는 탄수화물이죠. 종자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대두, 콩이죠. 콩에서 단백질은 어디에 저장될까요? 저장 기관은 콩은 자엽이에요. 이제 문제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콩 종자 저장 양분이 주로 들어있는 곳은 자엽이고요. 수박 종자 저장 양분은 자엽이고요. 땅콩의 종자 저장 양분이 들어있는 건 자엽이고요. 땅콩 키워보신 분, 이따가 다시 나옵니다. 땅콩 굉장히 떡잎이 커요. 이 떡잎이 땅콩의 두 쪽이 다 떡잎이 됩니다. 자, 돌발 퀴즈로도 나왔네요.
종자의 저장 기간이 다른 것은 이제 이 시험이 이렇게 날 거예요. 자, 옥수수 어디예요? 옥수수, 귀리, 피마자는 전부 다 배유죠. 홍은 무배유 종자, 무배유 종자 네 가지, 배축과, 박과, 홍과, 국화과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둡시다. 옥수수 종자에는 지질 함량이 가장 높다. 옥수수 종자에는 아까 보셨죠? 옥수수는 곡류니까 탄수화물이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가면 곡식은 탄수화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CHO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미네랄이 없어요. 미네랄은 뭐예요? 양이온이에요. CHO로 이루어진 건 뭐냐? 음이온이에요. 즉 곡식은 음이온성 식물이고요. 야채는 양이온성 식물입니다. 미네랄이 많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좋은 개념이겠네요. 자, 지난번에 이제 그 바라라는 거 이름을 잠깐 얘기했어요. 아자 들어가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라 있고요. 출아 있고요. 맹아가 있어요. 바라는 종피가 파열되고 거기서 뭔가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유근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유근이 자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게 바라예요. 즉, 그 씨에서 씨 껍질이 갈라지면서 뭐가 나오는 게 바랍니다. 출하는 뭐냐면 그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걸 출하라고 하고요. 맹아는 뭐예요? 이거는 그 수목에서 그 눈에서 싹이 나오는 걸 싹이든 꽃이든 이런 것이 나오는 걸 출하라고 합니다. 각자의 개념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저장 양분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는 건 뭐 여러분이 요건 그 요게 이제 기본인데요. 요게 기본인데요. 우리가 이걸 설명할 때 꼭 보리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어, 배유에서 뭐가 영양분이 돌고 돌아서 배로 가서 배가 자라나온다. 즉 배유에 있는 영양이 배반으로 가서 그 배로 간다. 요 순서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에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의 성장과 발육 순서가 뿌리가 먼저 하고 배축이라는 건 말하자면 일종의 가지예요. 그리고 유와 싹이 나오죠. 요 순서로 된다는 건데 이것도 뭐 크게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재다. 종자가 그 싹을 틀 때, 어, 제일 중요한 그 생리적 기작이 수분의 흡수의 단계입니다. 자, 여기서 수분의 흡수, 알아두셔야 될 건 수분의 흡수는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단계에서 하는 일이 달라요. 첫 단계에서는 수분이 그 침윤이나 삼투압으로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행위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수분의 흡수가 잠깐 정체했다가 세 번째 제3단계에서 수분의 흡수가 왕창 일어나면서 배가 생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종자의 수분의 흡수는 어느 단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 3단계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다. 그러고 그 단계에서 배가 흡수하는 수분의 양하고 배유가 흡수하는 수분의 양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책을 읽어보시면 될 일이고요. 특별히 시험에 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문제의 그 보리 종자의 발화기작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제일 처음에 배에서 역시 배에서 시작합니다. 얘가 이제 물을 먹어요. 물을 먹어서 어느 단계가 되면 그러니까 즉 1단계에서 물을 흡수하잖아요. 1단계에서 물을 흡수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제일 처음에 배에서 주로 배에서 지베렐린이 생성됩니다. 지베렐린이 생성돼서 얘가 여기 있네요. 지베렐린. 얘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얘가 여기 있는 게 배유고요. 여기 있는 게 종피 또는 과피. 보리는 여윈 과실 수과에 해당하니까 과피는 곧 종피죠. 과피 또는 종피 바로 아래층에 있는 한 층의 세포층이 있어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납니다. 요 세포층을 호분층이라고 하는데요. 호분층은 많은 효소를 가지고 잠들어 있는 세포예요. 이 잠들어 있는 효소를 뭐가 깨우느냐? 지베렐린이 깨우는 거예요. 즉, 종자가 발화를 하려면 지베렐린이 가장 핵심적인 호르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났습니다. 자, 이 지베렐린이 호분층에 가서
호분층에 가서 여기서 가수분해 효소라고 있죠. 가수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활성화는 어떻게 시키느냐? 지베렐린이 가서 DNA를 깨워요. 똑똑 깨워서 DNA가 RNA를 만들게 하고 RNA가 다시 효소를 만들게 해요. 효소는 단백질이잖아요. 효소를 만들어서 이 안으로 탁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효소 활성이 높아지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양분들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어, 고분자 물질로 저장되어 있어요. 가령 녹말이다. 포도당이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개 붙어 있는 녹말은 물에도 안 녹고 움직이지도 않고 쓰지도 못해요. 녹말은 어떤 형태로 저장되어 있냐면 과립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녹말 과립은 삼투압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얘는 물에 안 녹거든요. 물에 녹아야지 삼투압을 발생시키지. 그래서 얘를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끊어야 돼. 여기를 끊는 방법은 여기에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수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가수분해 효소를 만들어서 얘를 분해하면 얘가 하나하나 떨어져 나와서 얘는 이제 쓸 수 있는 영양분이 돼. 물에도 녹고 전류도 되고 뭐 전류 그 멀리 안 하죠. 바로 여기로 가죠. 배로 가서 영양분이 돼서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배가 쭉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분해 효소를 만드는 그 층이 호분층이고요. 교재 269페이지에 보면 뭐 아밀라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아밀라제 아밀로오스 즉 얘는 녹말이고요. 아밀로스 녹말이죠. 아제라는 말은 AS 이렇게는 아제는 그걸 녹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르든 녹이든 어떻게 하든 얘를 갖다가 조각조각 내는 걸 아제라고 해요. 효소의 뒷이름이에요. 그, 어, 그 뭐 노래에서 뭐 마치 그 후렴구처럼 뒷이름은 다 효소는 아주 옛날에 이름이 붙은 효소들 펩신 같은 아주 고전적인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 ASE 아제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주 어려운 효소 이름 뭐 하이드롤레이즈 뭐 이런 얘기가 뒤에 좀 나오는데요. 그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래서 이 보리종자의 발화기작은 반드시 시험에 나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는 뭐는 벽과 식물에서 종피와 배우 사이에는 효소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세포층은 여기서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호분층입니다. 보리종자 발화 시 호분층에서 가수분해 효소 합성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은 종자에서 하나는 딱 하나예요. 지베렐린이에요. 그리고 보리종자의 발화 시 지베렐린의 중요한 역할은 가수분해 효소의 합성 유도다.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부분을 시험 문제에 냈었네요. 교재 271쪽에 어려운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 요 씨가 생긴 모양.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요 씨가 생긴 모양을 잘 봐주세요. 요거는 상추씨예요. 상추는 아주 대표적인 수가고요. 그러고 상추는 무슨 과예요? 국화과죠. 국화과는 얘는 배저 씨 없어요. 배박콩국의 그 국이에요. 그래서 얘는 무배유 종자다. 나중에 이 씨 그림을 턱 던져놓고 무슨 씨예요 하고 이렇게 문제가 실제로 납니다. 얘하고 그냥 상추하고 토마토 씨 그림은 정말 이거 딱 보면 이거 상추하고 그렇게 눈에 발라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상추 씨예요가 아니고 뭐냐면 이 상추 씨의 발화에는 꼭 빛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저 신호 전달 물질은 피토크롬이라는 가역성, 그러니까 이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이런 폼이었다가 이런 폼이었다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역성 신호 단백질이 이름이 피토크롬입니다. 이런 빛을 받는 그 신호 전달 물질이 피토크롬이 있고 뭐 사이토크롬이 있고 그 한 네 가지 정도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피토크롬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추씨 같이 빛을 받아야지 발화를 하는 그런 걸 호광성 종자라고 하는데요. 아, 그
광발화성 종자라는 말로도 해요. 광발화성 종자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신호전달 물질이 피토크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그냥 뭐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강의록에도 있으니까 한번 쓱 읽어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건, 식물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지하부, 지상부 출현의 우선순위나 지상부 출현 방식들이 다른데, 요걸 외우려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험에 난 적은 없고요. 그냥 무슨 내용인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완두콩 심어 보셨나요? 완두콩? 완두콩 심어 보신 분 손. 자, 완두콩. 저는 제가 농사를 2011년에 처음 지어봤어요. 2011년에 어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완두콩 열알을 심었습니다. 완두콩 열알을 심어서 완두콩 꽃을 한 4개쯤 보고요. 수확을 2알 했어요. 호황이죠. 자, 완두콩을 심으면 어떻게 나오냐? 완두콩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나와요? 그냥 손만 나와요, 이렇게. 아주 가느댕댕한 잎이라고 볼 수도 없는 손 같은 초록색 가느댕댕한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걸 훅이라고 해요. 교재에도 나옵니다. 훅이 왜 있는지. 교재 273페이지 중간에 훅이 있는데요. 훅은 나중에 그 워크북 문제도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잎일까요? 완두콩의 경우는 얘가 잎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떡잎이 지하부에 있어요. 이렇게 떡잎이 지하부에 있는 걸 지하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완두콩 말고 그냥 콩을 심으면 뿌리는 가느댕댕하게 있고 콩의 두 쪽이 완전히 떡잎이 돼서 나옵니다. 콩이나 땅콩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거는 지상부가 돼요. 지상형이 되고요. 얘는 지하형이죠. 그러고 여기 떡잎이 있는데요. 떡잎의 아래쪽에 주된 가지가 있으면 이걸 하배축이라고 하고요. 떡잎의 위쪽에 가지가 있으면 상배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상형과 지하형이 있고 이런 거에 배유성 종자 또는 자엽성 종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외우느라고 되게 힘든데요. 몇 가지만 찍어서 외워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완두 얘기를 했잖아요. 완두는 지하형이고요. 보리, 밀, 옥수수 지하형이고요. 자, 여기서 밀, 옥수수, 수수 어쩌고는 지하형인데 메밀은 뭐예요? 지상형이죠. 메밀은 수수, 밀 어쩌고 하고 다른 종류입니다. 완전 달라요. 얘네들은 여기 그 보리, 밀 이런 애들은 왜 그 단자엽식물이고 메밀은 쌍자엽식물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났어요. 다행이죠. 자, 종자의 발화 환경 수명과 저장에서요. 그 뭐 나중에 늘 나는 건 종자의 저장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많이 나고요. 종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처음 발화 환경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물이에요. 그 다음에 산소, 종류에 따라서 햇빛, 또 온도. 요렇게 돼요. 요거는 필요한 녀석이 있고 어떤 종류, 박과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빛을 비추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외울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해만 하면 되고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어, 종자가 싹을 틔울 때 가령 불투수층이 있다든지 불투기층이 있다든지, 종자가 성숙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 싹이 안 튼다고 했는데, 발화에는 반드시 처음 필요한 게 수분이고요. 수분이 종피를 뚫고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종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이해를 필요로 하는 일이지 외울 일은 아니고요. 평균 정도가 콩류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시험에 난 적은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산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산소를 필요한 정도가 식물마다 달라요. 이 식물마다 다른 걸 가지고 어떻게 나누냐 하면 산소가 절대로 안 들어가는 식물의 조건은 뭐가 있냐면 물 속에서 싹을 틔우는 놈이 있거든. 그래서 수중 발화가 가능하네. 수중 발화가 가능하네. 얘는 산소를 적게 먹겠죠. 그리고 수중 발화가 불가능하네. 대표 선수로 수중 발화가 가능한 애는 상추, 당근, 샐러리. 자, 당근, 샐러리가 뭐냐면 당근, 샐러리가 뭐냐면 얘네들은 미나리과예요.
산형과라고도 하죠. 미나리나 산형과는 그 미나리는 어디서 자라? 물웅덩이에서 자라잖아. 그러니까 미나리과 애들이 당근이나 샐러리는 물 속에서도 싹을 틔운다. 그리고 상추하고 벼는 여러분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중발화가 가능한 씨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수중발화가 불가능한 씨는 거의 대부분인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건 무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런 거 산소 발화, 그 수중 발화 정도로 산소 요구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요런 것도 지문으로 나기 참 좋아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읽어보시고요. 이해를 하시면, 모르는 문장이 지문으로 나오더라도, 때려 맞출 수 있습니다. 종자의 발화시 산소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은, 산소 요구도가 가장 높은 거는 어떻게 돼요? 물 속에서 싹을 못 틔운다는 얘기죠. 뭐죠? 좀 또 이렇게 돼. 자, 그리고 광선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제 광감수성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있어야지 씨를, 그 싹을 틔우는 거. 상추, 우엉, 담배, 뽕나무, 어, 요런 게 나오면 여러분이 좀 당황하실 텐데, 그 교재 278페이지 광감수성 종자 이렇게 나오죠. 그 앞에 있는 것만 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뽕나무가 시험에 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야지. 자, 그리고 암발화성 또는 그 광을 싫어한다고 해서 형광성 종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는 가지, 수박, 양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 가장 심해 나오는 건 양파랑 파예요. 양파, 파를 심을 때는 꼭 위를 덮어줘야 돼. 양파씨나 팥이 그 여러분 심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작아요. 미세 종자 비슷해요. 그래서 그 깊게 심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받으면 안 되니까 위에 뭘 씌워줘야 돼요. 그렇게 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발화성 종자의 빛을 인식하는 전달 물질이 뭐라고? 피토크롬이다. 피토크롬은 이렇게 쓰거든요. FR, PR. 이게 레드예요. 적색광이에요. 이거는 파레드예요. 원적색광이에요. 즉 싹을 틔우는데 필요한 그 광선은 적색광이에요. 적색광, 원적색광 이런 놈들이에요. 이것이 피토크롬이 빛을 받으면 그 PR이 돼가지고서는 활성이 됐다가 원적 색광을 받으면 PFR이 되는 그런 거는 교재의 뒷부분 부록에 나오는데요. 읽어보실 분은 읽어보시는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시험에 나지는 않습니다. 자, 광발화성 종자에 속하는 것은 광발화성 종자 뭐죠? 그 이거는 그냥 그 뭐 법칙이 없으니까 깡그리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우엉상추, 담배 우엉상추. 입에 아예 붙이세요. 담배 우엉상추. 담배는 요새 우리 그 대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자격증 시험에 아직도 담배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중 광발화성 종자에 속하는 것은 광발화성 종자 상추, 우엉, 담배, 뽕나무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피토크롬의 요 작용은 제가 뭐 그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문제는 이 정도로 나거든요. 광을 수용하는 물질은 피토크롬, 광수용 물질은 피토크롬, 광수용 색소 단백질은 피토크롬, 광가역 반응. 가역 반응은 PFR과 PR이 서로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놀라실 필요 없어요. 그 빛을 수용하는 물질은 피토크롬이고요. 광가역 반응 피토크롬, 광을 수용하는 물질은 피토크롬.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났죠. 여러분도 거의 50%의 확률로 시험이 날 겁니다. 자, 종자의 수명에서 이제 장명종자, 상명종자, 단명종자가 있는데요. 요게 또 얄궂게 책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대표 선수를 알아두셔야 돼요. 재배학 원론에서는 콩이 단명종자라고 배웠는데, 아마 강의를 다시 찍었으니까 이제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다른 재배학 책에서는 콩이 단명종자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예 작물학에서는 콩이 장명종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 친절하신 원예 작물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콩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콩이 여기에 속하는지 저기에 속하는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고 아예 강의 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시험에 나와요.
주로 어떤 게 시험에 나오느냐? 단명 종자는 고추 양파예요. 고추 양파 메밀. 장명 종자는 오이 가지, 녹두 팥담배, 오이 가지. 자, 보시면 고추는 고추나 가지는 둘 다 가지과 식물이죠. 그런데 고추는 단명 종자고 그 가지는 장명 종자예요. 덜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종자는 먹을수록 발화율과 발화세가 떨어지면 뭐 당연한 얘기죠. 발화후 생장이 억제된다. 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중기 는 4도고요. 장기는 마이너스 18도죠. 그런데 영양체, 즉 식물을 통째로 올리는 건 마이너스 190도고요. 뭐 이렇게 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중기냐, 장기냐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에서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음 중 단명 종자는, 단명 종자는, 제일 유명한 게 뭐였죠? 여기서는 가지 오이는 장명 종자죠? 상추인가요? 저도 얼른 기억이 안 나네요. 예. 그리고 단명 종자인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그냥 개념을 알아두시라고 그 사진을 덧붙였는데요. 이게 데시케이터라는 놈인데요. 가끔 가다가 과학실 같은 데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건조시키는 거예요. 건조제를 넣고 종자를 넣고 이렇게 닫아두면 밀폐 상태에서 건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항습. 습기가 없어야 되고 저온 상태에서 밀폐 상태. 밀폐는 뭐냐면 산소가 안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종자가 오래 보관된다. 즉, 종자를 싹을 틔울 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수분. 두 번째, 온도. 세 번째, 산소. 이 세 가지를 차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금방 끝났죠? 자, 워크북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녹말 종자에 속하는 거죠. 자, 녹말 종자가 있고, 단백질 종자가 있고, 지방 종자가 있었어요. 그걸 전부 다 기억하시고요. 녹말 종자는 이제 식량으로 된 걸 말하는 거죠. 아이고. 녹말 종자는 식량으로 된 걸 말하는 거죠. 자, 콩종자에서 저장 양분이 들어. 콩은 뭐예요? 콩은 대표적인 무배유 종자죠. 무배유 종자는 자연에 저장을 하죠. 무배유 종자 4개 외워두시라고 했어요. 배추과, 밥과, 국화과, 콩과. 광발화성 종자에 속하는 건, 자, 광발화성 종자도 여러분이 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담배, 우엉, 상추, 뽕나무, 담배, 우엉, 상추, 뽕나무.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상추종자의 광각성 반응을, 자, 이제 피토크롬, 이런 건 이제, 요거 지금 이 자리에서 외웁시다. 보리종자의 반환시 지베렐린의 중요한 역할은 호분층에서 가수분해 효소를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이종자의 반환시 유화 갈고리. 자, 아까 내가 후크 얘기했죠, 후크. C가 이렇게 있는데, 후크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출하 때 다치지 말으라고, 여기가 다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출하를 위한 것이다. 바라시 배유와 자엽을 땅 속에 남기는 종자. 배유와 자엽을 땅 속에 남기는 종자는 뭐예요? 이건 지하형이죠. 지하형은 어 그 벼보리 뭐 이런 거 하고 꼭 외우실 게 완도라고 그랬죠. 완도, 잠도. 자, 옥수수는 무슨 과일까요, 요거? 옥수수는 무슨 과일까요? 옥수수는 벼과입니다. 사초는 대나무가 있죠. 자, 그 지하형 속에는 벼보리 같은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완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 두 가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네요. 발화 생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생장 생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장 생리는 발화 생리보다 훨씬 양이 적으니까 그냥 확 바르고 말을게요. 자, 생장 단계에서 뭐 세포 분열 단계, 확대 단계, 분화 단계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단계가 시험에 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보고서는 읽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싹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얘는 크기는 안 크고 연락 위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분열을 하니까, 세포 분열을 하니까 세포 수가 늘어나죠. 쭉 늘어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분열은 정말 빨리 되거든요. 근데 세포 하나하나가 커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커진 세포가 여러 개의 다른 종류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분화예요.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내가
그 앞전에서 일기생장과 이기생장이 뭐다 하고 분명히 그 강조를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어, 일기생장이라고 하면 무조건 길이에요. 이기생장은 부피생장이에요. 그러니까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이기생장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일기생장들을 주도하는 분열 조직은 무조건 정단 분열 조직이에요. 정단 분열 조직이에요. 그런데, 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좋진 않네요. 왜냐하면 계제 분열 조직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일기생장은 뭐다? 길이생장이고, 길이생장은 정단 분열 조직. 정단 분열 조직이 뭐냐? 식물의 제일 끝에 있는 생장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 생장점이에요. 그런데 쌍떡잎 식물에서는 생장점이 꼭대기에 있잖아요. 외떡잎 식물, 벼 같은 외떡잎 식물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장점이라는 말이 정단 분열 조직보다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깐깐하게 낼 때는 어, 그, 그 외떡잎 식물에서 또는 쌍떡잎 식물에서 이런 식으로 꼭 전제를 달아주기도 합니다. 식물의 분열 조직에서 이제 요건 뭐냐면 요 산생장설을 대충 뭉뚱그려 말하는 건데 세포는 이렇게 딱딱한 세포벽이 딱 구획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자라려면 얘가 깨질 거야. 세포벽이 깨져야지 자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갑자기 살찌면 살튼다고 배에 살튼다고 쭉 생기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얘가 갑자기 커지면 얘가 깨져요. 과연 어떤 일이 있냐면 요즘 이제 무가 한참 속이 들기 시작하는데 무가 있는데 그 수확할 때쯤 돼서 얘가 바짝 마르면 수확하기 좋잖아. 그런데 갑자기 수확할 시즌에 비가 왕창 와. 그러면 무가 갑자기 커집니다. 그런데 바깥은 딱딱해져 있는데 무가 갑자기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열과가 돼요. 쪼개져요. 이렇게 무가 쪼개지는 것처럼 딱딱한 세포벽 안으로 물이 갑자기 들어가면 쪼개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자라느냐? 여기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요. 말랑말랑하게 어떻게?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쪽으로 수소이온을, 수소이온 가지고 참 장난을 많이 치죠. 수소이온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를 산성으로 만들면 여기를 산성이 되게 하는 효소가 또 활성화가 돼가지고 얘를 조각조각으로 끊어놔. 그래서 그 다음에 에코에 물이 쭉 들어가면 이게 쭉 늘어나는 거야. 이런 걸 산생장설이라고 합니다. 산생장설이 시험에 난 적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지워졌어? 세포가 신장하는 건, 세포가 신장하는 건 세포의 내용물이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네. 산생장설에 대해서 산생장설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옥신입니다. 옥신 중에 인돌 아세틱 엑시드 요거는 뭐냐면 천연 옥신이에요. 자, 천연 옥신 그의 가장 기본형이 인돌 아세트산이거든요. 요거 여기에서 산생장설에서는 꼭 IAA다 하고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이는 참 NAA도 나프탈렌산이거든요. 요것도 옥신인데 요거는 합성 옥신이에요. 얘는 시중에서 루톤이라는 이름으로 키우는데 파는데요. 그 뿔이 밝은 촉진제로 쓰는 거죠.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얘가 답이에요. 천연 옥신, 인돌 아세트산 IAA가 산생장설을 해서 시동이 되는 그런 신호입니다. IAA가 여기 와서, 얘 뭐야? 그 세포를 키우는 놈이잖아요. 정단 분열 조직에서 분열을 시키고 그 세포를 키우는 놈이잖아요. 얘가 와가지고 신호를 주면, 세포막이 이쪽으로 산을 내보내. 수소이온을 내보내서 세포벽으로 산을 내보내서 그 산이 자, 여기 글씨가 잘못됐어요. 하이드로나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해서 하이드롤레이즈예요. 어, 요거는 그냥 분해 효소예요. 다수분해 효소예요. 그래서 다수분해 효소를 활성으로 만들어서 이 산이 얘를 끊거나 또는 익스펜신이라고 익스펜신. 자, 어떤 효소인데 이렇게 라제라고 끝나지 않는 이름은 옛날에 붙은 이름이라고 했죠. 익스펜신이라는 효소, 아마 이게 하이드롤라제 같은데, 익스펜신이라는 효소가 얘를 이렇게 끊어가지고서는 익스펜션,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교재 290일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뭐 익스펜신 같은 거는
그냥 읽고서는 아,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이드로 나아제라고 쓴 거는 그 세포벽 연화 효소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세포벽 연화 효소라고요. 세포벽은 연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그 셀룰로스가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가 물르면 어떻게 되냐면 속에서 그 팽압이 발생했을 때 세포가 확 커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포의 분화는 뭐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세포에서 그 1장의 제일 마지막에 세포는 자라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 축의 직각인 방향으로 자랐냐, 축의 방향으로 자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름도 붙어 있는데 그런 방향을 뭐가 결정하냐면 미세 소관이 극성을 조절하고 불균등 분열. 그러니까 분열을 하는데 이쪽으로만 분열을 하는 거야. 코르크 형성층 같으면 옆으로만 분열을 하겠죠.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거고 정단 분열 조직 같으면 위로만 분열을 해요. 이렇게 분열하는 방향이 미리 결정되어 있어요. 뭐 그런 뜻이고요. 자, 시험에 정말 많이 나는 게 이 상관입니다. 상관 봅시다. 상관은 뭐냐면 상관하는 거예요. 어, 식물의 한 기관이 가령 뿌리가 줄기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런 걸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 상관이라고 하고요. 정화와 치과가 정화와 치과가 서로의 그 생장에 영향을 주는 걸 정화와 치과 그 생장 상관이라고 하는데 정화와 치과가 생장 상관을 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요? 줄기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느냐? 줄기의 생장 상관은 무엇에서 일어나는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 줄기의 생장 상관은 정화와 치과예요. 지상부와 지하부는 TR이고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은 CN율에 의해서 좌우되고요. 요 하나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보상적 상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열매가 많이 달려 있으면 열매가 전부 다 작죠. 그런데 확 열매를 솎아주면 적과라고 합니다. 적과를 해주면 남은 열매는 커져요. 그래서 포도가지에 신초가 포도가지에 세 가지의 포도가 달리는데요. 꽃이 한 세 개쯤 피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띄워주고 하나만 키워야 돼요. 이게 보상적 상관입니다. 자, 정부 우세성이라는 말을 좀 볼게요. 정부 우세성은 정화가 잘 자란다는 얘기예요. 정화가 잘 자라고 무조건 정화가 잘 자라고 정화가 자랄 때는 치과는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정화가 자랄 때는 치과는 억제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억제되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요게 시험에 나더라고요. 자, 그냥 있는 가지는 전부색성이 강하면 여기만 자라고 여긴 안 자라요. 그런데 요걸 똑 떼어내면 정화를 제거하면 치과가 쭉 자라요. 그러다가 요걸 똑 떼어내고 여기에다가 옥시를 발라주면 얘는 안 자라요. 얘는 정상적으로 자라요. 그런데 정화를 그대로 두고도 여기다 시토키닌을 발라주면 치과가 쭉 자라요. 즉, 시토키닌은 치과를 자라게 하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 상관을 나타내는 말은 지상부는 탑이고요. 지하부는 루트죠. 그래서 TR율이에요. TR율. 또는 그 이것도 그 일장에 나오는데 지상부를 뭐라 그래요? 지상부를 슈트계라고 하고요. 지하부를 루트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S 슈트계, 루트계. 그래서 SR 레이쇼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개는 TR 레이쇼라고 합니다. TR율은 그러니까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 상관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문제가 다 똑같은 게 아주 여러 개가 났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부 우세성이 강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 정부 우세성이 강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빠르게. 자, 문제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면 맞는 게 두 개나 세 개 있는 것 같아도 제일 그럴듯한 놈을 고르는 게 그 시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측근의 생장이 주근에 비해 우세하다. 측근의 생장은 정부 우세성이 강한 식물에서는 측근의 생장이 안 되겠죠.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정화를 적심하면 치과의 생장이 억제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화를 적심하면 대개 치과의 생장이 항진되죠. 이거 아니고요. 줄기에서 정화가 형성되면 치과는 생기지 않는다. 자, 정화가 형성되면 치과는 생기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치과의 발달이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아니에요. 생기지 않진 않아요. 뿌리에서 주근의 선단을 자르면, 자, 뿌리든 줄기든 간에 선단을 자르면 측근이 잘 생긴다. 측지가 잘 생긴다. 요건 맞는 얘기죠. 뿌리나 줄기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세성은. 같은 문제고요. 줄기의 정부세성은 뭐라 그랬어요? 줄기의 정부세성과 관련이 있는 거는 정화와 치가예요. 저 요 문제 틀릴 뻔했어요. 정보구세성이 강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요거는 또 똑같은 문제고요. 정화를 제거하고 옥신을 발라주었다. 기대되는 치가의 생장 반응은 뭘까요? 정화를 제거하고 옥신을 발라주면 정화가 있는 거하고 똑같죠. 치가가 절대로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가가 그대로 있었다가 맞을 겁니다. 이거 2005년 문제거든요. 정부 우세성이 강한 쌍자엽식물에서 자, 쌍자엽식물이라고 꼭 찍어 얘기한 이유는 정부 우세성에서 그 정부 우세성은 쌍자엽이건 단자엽이건 다 있는데 그 쌍자엽식물에서 그 생장점이 제일 그 정단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정화가 직업보다 생장이 우세하다. 요게 정부 우세성에 관한 대한 사전적인 의미죠. 요걸 좀, 앞 슬라이드에서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자, 저 문제가 무슨 뜻이냐 면, 그 다음 장에 그 개화생리가 나오는데요. 개화를 시키는 개화 또는 분화라는 말을 해요. 여기 이제 그 생장점 또는 정단 분열 조직이 있잖아요. 정단 분열 조직이 대개 그 길이 생장만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요 생장점이 화 또는 꽂는 그 꽃을 피우는 조직으로 얘가 획 바뀌어버려요. 그걸 화분화라고 해요. 화분화를 하는 형식이 식물마다 다르고 토마토 같은 식물의 화분화 형식은 시험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알아둘 거는 화분화는 어디서 되냐면 정단 분열 조직에서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열 조직에서 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열 조직을 영양 생장을 잘하고 있는 분열 조직을 너 꽃해, 너 꽃이 되거라 라고 주는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게 CN율이에요. CN율도 있고 여러분 저거 배웠죠? 단일, 장일 이런 일장 효과도 잠깐 들은 적이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수목에서 나무에서 그게 꽃나무든지 아니면 과실을 맺는 열매나무든지 간에 CN율이 이 화학 분할을 조정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화학 분할을 시키려면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꽃가지가 있어요. 여기를 갖다가 동그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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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을 벗겨버려. 껍질을 벗겨버리면 껍질은 이쪽으로 가는 어, 탄수화물 있죠. 그 영양 물질 있죠. 영양 물질이 안 가게 돼요. 안 가게 돼가지고 그 영양 물질은 주로 이제 질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질소는 그 잎에서 흡수하거나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뿌리에서 올라오는 놈이니까. 그러면 질소가 줄어들면 반대적으로 그 탄수화물이 올라가겠죠. 요렇게 되면은 꽃이 핍니다. CN 레이쇼가 올라가면 꽃이 펴요.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는 게 환상박피예요. 환상박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데 CN율을 그 낮추는 재배적 조치는 뿌리 전정을 하거나 유인을 하거나 환상박피를 해서 CN율을 올리면 꽃이 펴요. 열매 속기는 CN율을 낮추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의 생식상장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것은 자, 유인, 환상박피, 단근은 뭐예요? 얘네들은 꽃을 피게 만드는 거죠. CN 레이시오를 이걸 올려버리는 거예요. C가 더 크게. 그런데 강전정은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줄기의 정부 우세성을 조정하는 그런 조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양기관과 생식기관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생장의 속도는 요게 나오는데요. 요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볼게요. 식물의 보편적인 생장 곡선은 S자형인데 S자형을 일반적으로 시그모이드 자형이라고 합니다. 왜 시그모이드냐 하면은 처음에는 느려요. 중기에 빠르고 말기에는 잘 안 자라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물이든지 생물은 S자형으로 자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S자형으로 보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한가요? 자, 생장 분석에서 이제 말이 중요한데요. 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 식물체의 건물 생산 능력을 상대 생장률이라고 한다. OX.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두 개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대 생장률과 순동화율은 둘 다 건물 생산 능력을 말하는데요. 상대 생장률은 기간이고요. 순동화율은 단위 연면적 또는 군집에서의 총 연면적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개의 정의는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뭐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곤란하죠. 상대 생장률은 식물 개체의 일정한 기간의 건물 생산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맞대요. 상대 생장률은 기간이라고 그랬죠. 기간. 순동화율은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연면적이라는 말을 하죠. 그 연면적이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실 분들은 연구하실 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군락 상태의 생장 해석에서 연면적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연면적 지수는 우리가 밭에서 생산량을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는 그런 그 파라메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면적 지수라는 말은 기억을 하시기 바래요. 보통 재배식물에서는 3에서 5 사이에서 최대의 건물 생산을 기대한대요. 그리고 순동화율 앞에서 나왔던 순동화율이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군집 상태에서는 연면적 지수를 사용한다. 아까는 식물의 그 단일 식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거였는데 군락에서는 연면적 지수를 사용한다는 것, 그러니까 건물 생산 능력을 재는 거다. 요거까지는 나중에 시험 볼 때 한번 읽고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DIF라는 게 나와요. DIF는 재배학 원론 배우시는 분은 DIF를 강조하시는 게 있을 건데요. 뭐냐 하면 그 어떤 해에 낮의 온도도 높고 밤의 온도도 높으면 배추가 맛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낮의 온도가 높으면 광합성이 열심히 일어나서 저장이 되겠죠. 그런데 밤의 온도가 높으면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밤에는 오로지 호흡만 해요.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해요. 호흡을 많이 하면 단 물질들, 즉 광합성 산물을 다 소비해 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밤의 온도가 높으면 맛이 없어요. 그럼 어찌해야 되냐면 낮의 온도는 높고 밤의 온도는 일부러 낮춰야 돼요. 시설 원예학을 할 때, 시설 작물을 재배할 때 밤의 온도는 일부러 낮게 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시설 원예학을 배우시면 나올 거예요. 이 DIF라는 거는 낮 온도 빼기 밤 온도를 말하는 거예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죠. 낮과 밤이 온도가 어떻게 다르냐? 디퍼런셜에서 앞 글자만 딴 게 DIF입니다. 이게 되게 그냥 그 단순한 얘기인데 작물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아주 중요한 게 됩니다. 낮의 온도는 높아야 되고요. 밤의 온도는 어느 이하로 낮아야 돼요. 그래서 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가 속이 드는 게 이래서 그런 겁니다. 날짜가 가는데 찬바람이 안 불면 무는 쓰고 매워요. 자, 내용을 다 봤네요. 어, 그 워크북 문제 한번 쭉 풀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식물의 1차 생장을 주도하는 분열 조직. 1차 생장은 뭐예요? 무조건 길이 생장이죠. 그럼 정단 분열 조직이에요. 벼에서 엽신의 기부를 절단해도 재생산되는 거. 벼는 열을 자르잖아. 그래도 또 자라. 잡초가 그러죠, 잡초가. 왜냐하면 생장 조직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엽신의 기부의 분열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해성이 강한 식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 이 문제가 워크북 문제에 나오네요. 줄기에서 저하가 형성되면 치가 생기지 않지는 않죠. 억제될 뿐이죠. 적심을 해주면 치과의 생장이 활발해지죠. 억제가 아니고요. 뿌리에서 측근의 생장이 주근에 비해 우세하다. 측근의 생장이
주근에 비해서 우세하지 않죠. 뿌리도 줄기하고 똑같아요. 뿌리에서 주근의 선단을 자르면 측근이 잘 생긴다. 그렇죠. 줄기의 정부세성은 뭐라고 했어요? 정화치가예요. 식물의 생장 생리에서 산생장설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IAA라고 했죠. 요거는 천연옥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NAA 아닙니다. 과수에서 적과는 어떤 상관을 할까요? 적과는 뭐라고 했어요? 보상적 상관이죠. 적과는 뭐예요? 과일이 여러 개가 달리면 다 잘라요. 크게 키우려면 다 잘라내고 하나만 키워야 돼요. 이런 거예요. 상대 생장률을 나타내는 방법. 상대 생장률은 뭐라 했어요? 기간이라 그랬죠. 순동화율은 면적이라고 그랬어요. 화해식물에서 DIF란 무엇인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 자, 다 끝난 것 같네요.